그렇게 하는 게 더 눈에 띄는 거 알지? 제가 사이언스위원들 앞에서는 처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미술사적인 지식의 수준, 과학사적인 지식의 수준, 관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언스위원들, 우리 사이언스래, 오마이갓. 우리 모두의 미술사위원들한테서는 요 내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걸 축약하고 조금 새로운 거 추가를 시켰는데 어찌됐건 좀 이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토 디 본도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조토 디 본도네는 투스카니 지방 출신이고 그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완전히 그 성지로 자리매김을 한 14세기, 15세기 그 이전에 르네상스를 예견했던 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시에나와 피렌체 간에 르네상스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고 또 미술사적인 격돌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조토 디 본도네가 승리를 거둔 화가입니다. 이 조토 디 본도네가 왜 중요하냐, 왜 르네상스를 예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작품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물을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표정의 비통함, 생동감, 그리고 인물의 복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양체의 균형된 감각들, 그리고 이 옷주름의 섬세한 선들, 이러한 것들은 과거 평면의 아이콘으로 머물러 있던 중세 회화를 그 3차원의 세계로 끌어들인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세 회화랑 뭐가 다른 것이냐? 오늘 중세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 보는 거예요. 시대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한 100년 정도 차이입니다. 두치오 디 부오스니 세냐. 이 중세 페도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면적이죠. 그리고 황금색을 씁니다. 황금색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일자로부터 오는 빛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광채, 영광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금색을 쓰는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로 가면은 황금색을 쓰지 않거든요. 왜 황금색을 쓰지 않느냐? 황금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황금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관념적인 아이콘으로서의 작품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묘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관념 속에 있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정형화된 자세에 애기라고 하지만 전혀 애기 같지 않은 애기가 성자로서 성모의 품에 앉아있는 그런 작품을 그리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작품이 나오니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작품이 이 작품인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를 어렸을 때 부활절에 계란 받으시려고 한 번씩 다 가셨었겠지만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건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가 처음 태어난 것을 경배하려고 가는 그 동방박사들의 행렬을 표현한 그림인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별이 꼬랑지가 있죠. 이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예요. 별에 꼬랑지가 있는 별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언스 모임이니까 아시겠지만 별에 꼬랑지가 있으면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불러야 되죠? 사이언스 모임장님? 유성. 유성. 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혜성이 여기 관측된 거예요. 1300년대 그림인데. 그러면 그 전까지 중세도판에서 동방박사의 별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별이 떠있죠. 별이 징징징징 가면은 딱히 꼬리가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별을 보고 딱 가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꼬리 달린 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마음 잡고 천문대 올라가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별을 묘사했다는 거죠. 고정적인 별. 근데 이 별은 아니죠. 역동적인 별, 움직이는 별. 이게 바로 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헨리혜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헨리혜성이 뭡니까? 75.3년 주기로 지구에 가깝게 오는 게 헨리혜성이잖아요. 헨리혜성을 왜 헨리혜성이라고 부르나요? 여기 써있죠. 저한테만 보여요. 에드먼드 헨리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드먼드 헨리가 이 천문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궤적을 보면서 이게 원형이 아니구나. 그리고 타원형, 계란형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얘들이 동일한 주기로 계속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얘들이 75.3년마다 지구에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걸 예측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헨리혜성이 1759년에 다시 올 것이다. 그 주기에 따르면. 근데
이 헨리라는 분은 그 7년 전에 이미 돌아갔어요. 자기가 예측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7년 후에 헨리 혜성이 그 계산에 의해서 지구에 가까이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헨리가 예상한 대로 정말 이때 혜성이 왔네? 그럼 이거를 헨리 혜성이라고 불러야겠다. 라고 해서 에드먼드 헨리의 헨리 혜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주기를 75.3년씩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조토가 관측했던, 이 조토가 그려놓은 이 별도 그때 당시 조토가 본 헨리 혜성이다 라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토라는 사람은 단순히 선배들이 그렸던 대로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헨리 혜성을 눈으로 보고 아, 저렇게 움직이는 별이라면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증적인 화가로, 실증주의적인 화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986년에 촬영된 헨리 혜성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촬영한 게 바로 이 조토호죠. 1985년에 발사된 조토. 이 조토호는 ESA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나사예요. 유럽 연합 사이언스 어소시에이션. 거기서 발사한 그 헨리 혜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보낸 위성입니다. 근데 이 위성의 이름이 조토호예요. 왜냐하면 조토가 처음으로 이 헨리 혜성을 발견해서 목격을 해서 그림으로 남겨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조토호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과 과학이 만난 지점에 이 조토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85년에 조토호가 날아가서 86년에 결국 헨리 혜성을 목격해서 찍은 거예요. 이 궤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아리랑호, 나로호 뭐 이런 것들 있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갬성적인 사람들은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이름이. 하지만 이 조토호라는 이름 굉장히 멋있잖아요. 유럽 우주 연합체인데 조토가 유럽회화의 근대회화의 창시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신들의 예술적 자긍심과 과학적 자긍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조토가 실제로 헨리 혜성을 관측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실증주의적인 화가를 언급할 때 조토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헨리 혜성의 궤적이에요. 75.3년마다 이렇게 지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을 300년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066년, 11세기죠. 11세기 당시에도 이 테피스트리인데, 테피스트리는 이렇게 직조에서 짠 카페트나 뭐 벌개 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테피스트리에도, 영국의 테피스트리에도 헨리 혜성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 글씨가 또 써 있어요. 남자들이 혜성에 깜짝 놀라고 있다 라는 글씨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세기에도 헨리 혜성이 관측됐었고 그 주기가 실제로 헨리 혜성 주기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헤롤드라고 여기 써있죠. 영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문 간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정보관 윌리엄한테 헤롤드가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정하는데, 당시에는 혜성이 뭐랄까 불안한 징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전쟁에서 패배할 거야 라고 지금 신하가 이 말을 정하면서 굉장히 좌절하는 헤롤드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문이라는 거는 정말 정해진 궤적대로 균형 있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속도라든지 궤적을 입력을 시키면은 과거로 쫙 돌려도 그때 천문이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흐의 별밤, 1889년 작품이니까 자신이 귀를 자르고 나서 한 5, 6개월 정도 있다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정신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새벽에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그린 작품이죠. 근데 하버드 대학 천체물리학과 찰스 휘트니 교수는 1987년에 이 작품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해요.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이 그림의 별자리가 1889년 5월 25일 새벽 4시경에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보면 이 움직임으로 보이는 천체 움직임과 동일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흐는 편지를 다 남겼기 때문에 이게 몇 월에 그린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고흐가 편지를 안 남겼더라도 천문 궤적의 시간을 되돌려서 이 그림과 일치하는 하늘을 비춰본다면
1889년 5월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점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림의 선후관계를 통해서 미술사의 해석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천문학을 통해서 미술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유효한 미술사 연구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1960년대 미국으로 넘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주에 관한 가장 큰 붐이 일었을 때이기 때문이죠. 라우셴부그는 어떤 분이냐면 앤디 워홀과 같이 그 시대에 이제 동급으로 취급되는 미국의 화가인데 정말 되도 않는 물질들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집합적으로 붙여놓으면서 평면도 아니고 입체도 아닌 그러한 새로운 개념적인 작품들을 표현하셨던 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작인데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예술가인데 와 예술가가 일어난 침대가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의식이 막 뿜뿜하면서 내가 일어나서 막 헝클어져 있는 이 침대 왜 이렇게 멋있지? 야 붓 좀 가져와봐. 해가지고 막 페인트를 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예술작품이 됩니다. 이런 작품을 하시는 분. 그런데 1969년 이때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해죠.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1960년대 안에 지구인을 달에다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폴로 11호가 결국 성공을 하는 거죠. 1969년에. 이거를 이 우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 연방 전체 예산의 4%가 투입됐어요. 아까 제가 정부 R&D 예산의 4%, 전체 예산의 4%라고 그랬죠. 그러면 미국은 R&D 예산이 그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 예산만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로 치면 20조 정도가 투입된 거예요. 우주, 지구인을 달에만 보내는 데에만. 도대체 그게 뭐관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어찌됐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지구라는 지평을 넘어서 외계에 발을 들이는 역사적인 사건을 벌이게 되죠. 1969년에. 아직 비틀즈가 해체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돈으로 치면 뭐 200조에 정도 달하는 돈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투입됐던 게. 그래서 유인 탐사선을 출발시켰는데 이때 당시에 그 달 탐사 기지에다가 미국에서 많은 예술가들을 초청을 합니다. 라우셴보그도 거기 초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라우셴보그는 자기가 받은 초대장도 가지고 있어요. 나사에서 받은 초대장. 그래갖고 라우셴보그가 그때 이제 발사체 발사하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 발사체를 보는 거예요. 예술가들을 왜 초청을 했을까요? 1950년대 후반부터 세계 미술의 중심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잭슨 폴락과 마크 로스코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앤디 워홀이라는 거출한 하와스트가 있었죠. 미국은 이 예술가들을 전략적으로 키운 측면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어요. 이 예술가들을 활용해서 국가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라우셴보그도 초청을 한 겁니다. 그 보안이 철저한 우주 발사체 발사탑에다가. 그리고 라우셴보그가 그날 딱 가서 발사체를 보고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감동에 차가지고. 새 둥지가 불꽃과 구름처럼 피어났다. 부드럽고 거대하게 진물 속에 아폴로 11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발사체가 빛으로 도약했다. 오로지 힘, 기쁨, 고통, 환희뿐인 채로 온 에너지를 모아 아폴로 11호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담고서. 이런 시적인 글을 남긴 거예요. 그만큼 감격에 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작품을 만드냐? 이 작품을 만들어요. 몽롱한 달 석화나 연장. 총 33편의 작품인데 나사가 아예 초청을 하고 나서 사진들을 제공합니다. 그 발사 기지와 나사 기지와 발사체 모습과 이런 거에 사진을 자료를 제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작품에 영감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라우셴보그가 그 사진들을 받아들고 거대한 판에다가 석판화로서 그 발사체 전경이라든지 과학기술 문명의 어떤 최첨단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연작을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좀 이렇게 구성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감각이 느껴지죠. 그걸 보고 미술평론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시대 초창기의 우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최초의 대중예술이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폴로 12호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뭉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우주 개발로 들끓고 있는데 우리 예술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자. 그 중심에 됐던 분이 포레스트 마이어스고 앤디 워홀과 라우셴버그를 비롯해서 당대 미국 파단을 대표하는 6명의 화가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엔 6명의 위대한 예술가가 함께 아주 작은 미술관을 만들어서 달에다 보내버리자. 그렇게 된다면 지구 밖에 설치된 최초의 미술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까요? 60초 후에 공개되지 않고 지금 공개됩니다. 이건데 이게 바로 다인미술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사람 손가락이니까. 이 반도체 웨이퍼예요. 반도체 웨이퍼라는 아주 작은 거에다가 6명의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으니까 제대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뭘 그려놨는지. 이게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패스. 이거는 일자, 네모난 거. 기하학적인 모양. 이거는 생쥐 같은 거죠. 이거는 뭐 입방체적인 구조적인 모형들. 이거를 누가 그렸냐? 이렇게 그렸어요. 이 성기, 앤디 워홀이 그렸죠. 이 앤디 워홀은 제가 모든 미술사에서도 한번 스터디를 했지만 그 노골적인 어떤 남성 성기의 결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싱크 스크린으로 많이 남겼어요. 자신의 게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품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라우셴버그는 이 일자를 보았는데 뭐 그냥 귀찮았던 것 같아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든지. 그 데이비드 노브로스는 이렇게 생면추상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면추상과 이것도 일치하는 면이 있죠. 이 포레스트 마이어스는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물들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입방체적인 구조물. 요걸 한번 봤죠. 그리고 클래스 올덴버그는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상품 같은 거를 거대한 조각으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키마우스의 어떤 팝아트적인 느낌을 많이 받죠. 이 존 체인벌린도 이렇게 기계들을 일그러뜨린 이런 구조물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자신의 뭐랄까 자신의 작품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작품들을 많이 내셨어요. 다일 미술관에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앙리 마티스의 또 명언을 떠올리게 되죠. 모든 예술가에게는 시대의 각인이 찍혀있다. 위대한 예술가는 그러한 각이 가장 깊게 새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이 우주개발 시대에 뭔가 참여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세상 속에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그림을 EAT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와 아티스트들이 함께 결합된 조직인데 EAT라는 조직. EAT라는 조직에 있는 어떤 엔지니어한테 이 그림을 달에 앞으로 12호에다가 전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사람이 프레드 바이트 하우어인데 아폴로 12호의 엔지니어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근데 2010년에 이거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방영이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마이어스 이분 리더셨던 분 포레스트 마이어스가 이거를 달에다가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됐다는 무전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이게 정말 거기에 있는지 누가 중간에 가로챘는지 누가 까먹었는지 사실은 그거는 불분명한 상태예요. 하여튼 1969년 11월 12일에 무전을 받았다라는 증언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죠. 만약에 이게 거기에 존재한다면 외계에 설치된 인류의 첫 번째 예술작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합리주의 시대가 아니었고 계몽주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빈치는 더더군다나 뭐 헬리콥터도 디자인하신 분이고 비행기도 디자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트 앤 사이언스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신 인물인데 그 중에서 해부학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게 바로 다빈치가 남긴 그 수많은 메모 중에서 해부학적인 메모들인데 2012년 5월 8일 라이브 사이언스지 보도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년 전에 그렸던 인체 구조 사파들이 실제와 거의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때는 그 종교가 모든 것에 우선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해부가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원이나 길가에 버려진 시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시체를 작업실로 몰래 가져와서 해부를 하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임산부도 있었고 이렇게 태아가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충격을 줬죠.
근데 그 예나 지금이나 노숙자들은 대체로 남자들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해부는 대단히 정확했는데 여자 해부도는 그 정확도가 남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도나텔로의 이런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인체상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 유럽에서 해부학이 처음으로 인가가 시점이 언제냐면 교황 식스투스가 1594년에 최초로 인가를 해요. 해부학. 근데 해부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황이 딱 승인한 장소에서만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페인에 있는 파도바 대학교인데 지금도 대학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파도바 대학교에 해부학 극장을 설립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긴 고풍스러운 구조물의 극장을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제한적으로 해부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범죄자나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해부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 1632년에 니콜라스 튠러프의 해부학 강의. 그러니까 이때는 해부학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워낙에 좀 기품이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받을 수 그걸 감상할 수 있도록 승인된 거예요. 왜냐하면 해부학이 여기서만 벌어지는 거니까 유럽에서도 귀족 사회에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구경하신 이 높으신 분들, 지체 높으신 분들이 인증샷을 남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인증샷을 남기면 우리가 요즘 같은 시절에 인증샷을 남기면 어떻게 남깁니까?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딱 써가지고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워낙 인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재능이 있었던 화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채로운 표정과 다채로운 구도 그리고 복합적인 긴장감 속에 이런 해부학 강의의 그림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시신의 어떤 창백한 모습과 또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 이런 대비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원래대로라면 해부학을 할 때는 이게 순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배부터 갈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손부터 가르고 있죠. 이거는 실제랑은 다른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 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까가지고 막 창자나 막 비장이나 막 밖으로 솟구치는 모습을 그리면은 조금 인증샷에 부적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왜 파스타를 넣고 포크를 꽂기 전에 사진을 찍듯이 이분들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좀 순화시켜서 팔을 먼저 해부하는 것으로 그림을 수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과학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우리랑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고 안료를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그림의 어떤 변화들이 벌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이미 과학은 하나의 출발점을 밟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서양 미술사에서 유화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 이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반 북유럽 쪽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네덜란드. 이 작품이 최초의 유화처럼 곰브리치 책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죠. 유화의 특징은 섬유라든지 매끄러운 조직감 같은 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 회화의 여러 가지 재료의 특징이 있는데 유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템페라로 그림을 그렸어요. 템페라라는 건 뭐냐면은 계란 노른자에다가 가루들을 섞어가지고 안료를 만드는 게 템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투명한 질감은 있지만 거기에 겹겹이 바르면서 사실적인 어떤 대상을 재현하기는 힘들거든요. 유화가 나옴으로써 기름을 통해서 가루 안료들을 섞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보는 이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림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재료가 안료가 되고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묘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료라는 건 뭐냐면 자연에 있는 어떤 물질을 건조시키거나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섞으면 템페라가 되고 기름을 섞으면 유화가 되는데 이게 청금석이라는 안료입니다. 이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이 돼요. 그래서 황금 다음으로 가장 비싼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청금색의 파란색은 굉장히 쌩한 파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림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청금석은 아주 귀한 그림에만 쓸 수 있었어요. 궁정초상화나 이 성모 마리아의 파란색 옷감 같은 데만 이 파란색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빈치 작품들 중에 미완성 작품들이 많은데 파란색이 비어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료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알료를 구하기가. 그리고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 한 소녀 여기 파란색도 쓰이고 있죠. 베르메르도 청금석을 쓰는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근데 베르메르는 뒤에서도 나올 건데 뭐 일찍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사인은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그 가난, 빈곤함이 영향이 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식도 많이 낳기도 했고. 근데 이 파란색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일찍 파산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정도 미술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1911년에 나온 어떤 유화 물감의 모습들이죠. 단지 안료가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료를 담는 튜브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1840년대에 쓰는 이 물감통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돼지 오줌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줄로 묶어가지고 밖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줄줄 새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그림을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했기도 했지만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19세기 말에 들어오면 이렇게 튜브에 넣는 유화물감, 그러니까 화학물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화학적인 성분들을 섞어서 색깔을 낸다는 뜻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밖에 캔버스를 가지고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까미 피사로의 인상주의 화파들, 그러니까 인상주의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을 외강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기차, 카메라, 합성 유화물감이라는 이 세 가지 발명품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차, 밖으로 많이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풍경들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형태가 일그러지는 모습들, 순간적인 찰나의 모습을 포착하는 감각이 생기는 거고요. 카메라가 사람의 초상을 사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자신들만의 그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성 유화물감,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편의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라는 것은 뭐 사회정치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과학기술의 산물인 발명품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르메르, 아까 말씀드린 베르메르가 나왔는데 이 베르메르의 이 작품은 베르메르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그 화가의 아뜰리에라는 작품인데 음악을 상징하는 뮤즈를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릴까요? 이 그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있겠죠. 밑그림을 그리고 데생을 하고 거기다가 채색을 하는 과정.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깃털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밑그림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로 채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 17세기 네덜란드에 뭐가 유명했었냐면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이 도구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도구는 어떤 도구냐면 자연의 상을 거꾸로 뒤집어서 똑같이 여기 맺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물건은 그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메라의 원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자연을 감상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극장에 가듯이 하나의 취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옵스큐러로 들어온 상을 이렇게 도화지를 놓고 그걸 따서 그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가들은 이 작품이 카메라 옵스큐러를 통해서 맺혀진 상을 그대로 모사해서 그린 작품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또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첫째로 밑그림이 없다는 거. 그리고 베르메르의 그림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교차돼서 왼손잡이인 그림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예요. 왜냐면 카메라 옵스큐러로 상을 찍으면 상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잡이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아웃포커싱이 여기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분입니다. 안톤 벤 레벤후크. 이분이 베르메르 옆집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과학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미생물학의 아버지고 현미경을 최초로 개발하신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개량을 시키신 분이고 단세포 생물을 처음으로 관찰하신 분. 그리고 동물 조직학의 창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인간의 정자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줬습니다. 이분이 베르메르 바로 앞집에 살았는데 둘이 친분이 있었다는 또 근거가 있어요. 베르메르가 일찍 죽고 나서 레베누크가 그때 당시에는 그 유산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후원자를 꼭 유서에다 적어놓거든요. 이분이 베르메르의 유산을 처분을 하셨습니다. 재산 처리 담당을 하셨던 분. 그러니까 이런 이 현미경을 개발하신 분, 이 바로 또 옆집에 살았으니까 이런 광학 도구를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나 꺼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미술사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얀 베르메르의 지리학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레베누크를 모델로 그린 것이 아니냐라고 미술사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굴이 닮았다고 해요. 초상화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네. 뭐 역변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 광학을 얘기하니까 이분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갈릴레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체나 망원경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죠. 근데 이 천체 망원경을 개발할 때 연구비를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이때 당시는 우주를 딱히 관찰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는데 니까지 이렇게 우주를 봐서 뭐 하겠느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갈릴레이의 뭐 종교 재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릴레이는 1608년에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1609년에 이 첫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배율 망원경을 제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베네치아 총독과 의회에 이 망원경을 선물을 합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구비를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체 관측을 하죠. 그래서 이런 스케치를 남기셨습니다. 그림에도 굉장히 소질이 많으신 거예요. 이 정도 그림을 남겼다는 거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다른 완전한 구체라고 생각했어요. 균일이 1도 없는. 하지만 갈릴레오가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분화구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이 한번 부딪히고 나면 그게 풍화작용을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운석이 또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그 구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엄청나게 많은 공분 자국이 있다는 것을 갈릴레오는 확인을 했고 교황이나 대학에 가서 알렸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근데 또 여기서 친분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치골리라는 분이 갈릴레오의 친구였어요. 치골리는 그 갈릴레오의 친구이면서 갈릴레이가 쓴 시데리우스 눈치우스도 우주를 관측한 서적인데 그걸 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무염시테라는 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놨죠. 디에고 벨라스케스. 오히려 그 치골리보다 후배인 사람의 작품인데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달이 이렇게 완벽한 부채라고 생각했어요. 1도 균열이 없는. 그리고 여기 성모가 서 있죠. 이 도상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죄가 없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는 도상이거든요.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완벽한 존재다. 그러면서 그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 12개의 별, 12개 자체가 신성한 숫자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별을 놓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도상대로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치골리의 성모 승천을 보면은 이 달에 분화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달을, 성모가 있는 달은 이렇게 완벽한 부채로 성스럽게 표현을 했었는데 갈릴레오와 친구였던 치골리는 달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실증주의적인 가치관이 여기에 묻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을 관측했던 또 케플러, 우리가 케플러 천문대, 뭐 케플러 천체 망원경인가요? 그걸로도 유명한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달의 표면은 마마를 앓는 공보 아이의 얼굴처럼 심하게 얽었다. 그 내용을 치골리의 그림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종교화에서 달을 실제 달과 거의 유사하게 그린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림이 과학을 만나서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과학을 통해서 그림에 있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작품입니다.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선택적 화가인 조르존의 폭풍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어요. 왜냐면은 벌거벗은 인물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늘은 흐리고 또 이 남자는 옷을 다 입고 있고, 그러니까 신화 속 풍경도 아니고 실제 우리가 주변의 풍경도 아니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며, 뭐 목동인가? 혹은 출정을 하는 기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들이 난무했었던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을 엑스레이로 분석을 해보면 이 작품에 숨겨져 있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뭐냐면은 안토니오 모라시가 엑스레이가 개발되고 얼마 안 돼서 이 작품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뭐냐면은 목동이 있던 자리에 누드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그림은 같이 뭐 목욕을 즐기고 있는 여인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좀 더 해석을 하기가 용이해지죠. 그래서 이 도상이 나오고 나서 미술사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 그림을 주문한 높으신 분이 이런 취향의 그림, 뭐 용녀 그림을 갖고 싶었는데 사회적인 위신이나 혹은 집에서 사모님이 뭐 남사스럽다고 뭐라고 했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그림의 소재를 바꾸지 않았겠느냐, 조금 정상적인 신화적인 소재로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림에 있는 숨겨진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물리학적인 발견들이 뭐 살균을 하는 데 있어서, 진품 인증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또 뭐 그림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데 있어서, 또 시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됐다는 것은 미술사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도 과학기술이 널리 활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것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작품의 진면모를 발견하는, 해석하는 하나의 사례인데, 이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는 최초로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서 있던 그림을 수평으로 눕힌 사람이거죠. 그래서 물감을 드리핑하는 기법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그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랙탈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계속적으로 하위 모양으로 갈수록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육각형이 이 세부 마디로 가도 또 육각형으로 발현되고, 또 이 브로콜리처럼 전체적인 구조가 하위로 쪼개 들어갈수록 또 똑같은 구조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프랙탈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랙탈의 구조를 유심히 보면은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폴락의 그림에도 프랙탈 구조, 물감을 뿌리고 났을 때 그 물감이 흩뿌려진 형태의 고유한 프랙탈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90년대 말에 물리학자 리처드 테일러 박사가 이 그림을 분석해서 네이처지에 기고를 합니다. 근데 2003년에 폴락의 친구였던 사진작가 베르너 매터의 유품 중에서 폴락의 유작이 다수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폴락의 진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폴락 재단에서 그거 아닐걸? 그거 진품 아닐걸? 폴락의 진품들은 우리 재단이 다 관리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랙탈 이론을 하신 리처드 테일러 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 작품 정말 폴락의 작품 맞나요? 라고 했더니 의뢰 작품 24점 중에서 6점이 폴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프랙탈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진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프랙탈 구조가 하나의 도구로 활용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의 예술에 대해서 우리 사이언스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미래 예술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 작품은 주세페 피노 갈리지오라는 사람의 산업표화라는 작품입니다. 58년인데 이런 프레스 기계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그림을 찍어내는 틀을 만드신 거예요. 상업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사조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파리 박람회 때, 비엔날레 때 이 작품을 비엔날레 안으로는 못 가져가고 비엔날레가 열어지는 옆 골목길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림들을 찍어냅니다. 그 장면을 본 한 작가는 이렇게 리뷰를 썼죠. 지난 목요일 파리 비엔날레 트리브가 있던 날, 현대미술관의 두 건물을 가르는 골목길에 이상한 기계 페인팅 머신이 돌아가고 있었다.
기다란 종이 두루마기가 풀려나오면 진동하는 파이프가 끈기로 임금방울과 성을 뿌려댔다. 혼란스럽게 돌아가며 윙윙 들어가는 소음을 내는 칼날이 완성된 작품을 작은 부분으로 절단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현대 기계 문명, 공장 속에서 부품처럼 돌아가는 인간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네가 하는 대단한 예술작품이라는 거 내 기계도 한다. 이거랑 뭐가 다른데? 라는 식으로 비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기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50년 후에 레오넬 무라라는 그 아르헨티나 작가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아트봇이라는 그 로봇을 만드는데 이 아트봇은 이 위에다 안료를 싣고 지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바닥에다가 어떤 불규칙적인 모양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추상적인 형태들을, 아름다운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작품은 아트봇의 작품인지 아트봇을 만든 레오넬 무라의 작품인지 우리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아까 예술에 대한 예술이 메타예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작가에 대한 작가인 거죠. 이 아트봇은 하나의 작가이기도 하면서 지가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레오넬 무라에게 소속된 또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죠. 이런 것이 하나의 메타예술적인 이슈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아트봇의 작품인지 레오넬 무라의 작품인지. 그러면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죠. 제가 맨날 모미를 하니까 모마가 헷갈려요. 모마는 어떤 작품을 소장품으로 취득했느냐? 2014년에 최근에 4D 프린팅 드레스라는 거를 자신의 소장품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 권위 있는 미술관에서. 우리가 3D 프린팅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죠. 3D 프린팅은 뭔가요? 3차원적인 입방치의 물질을 사방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4D 프린팅이라는 건 뭔가요? 4차원적인 물질을 입방치로 찍어냈는데 이것이 소리나 온도나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지 혼자 변형이 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속에 시간이라는 하나의 축을 더 부여함으로써 4차원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4차원 드레스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이렇게 드레스로 변신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고정된 어떤 형태의 조각상이 예술작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날 갔더니 조각상인데 다음날 갔더니 그림이 되고 다음날 갔더니 설치미술이 되고 다음날 갔더니 모니터가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간의 축이 개입되면 작품에 어떤 변형이 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융합이라는 얘기로 넘어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시작은 융합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활동했던 이 1899년, 1900년대의 빈을 우리가 빈 1900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빈에서 벌어지려고 했던 모든 혁명과 왕정 복고와 또 시민 이 주도하는 어떤 문화 세력과 이런 암투 속에서 안정기를 찾았던 시기예요. 1900년. 그러면서 도시 재건운동을 하면서 과학기술과 학문과 예술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꿈의 해석이라는 혁신적인 책을 내면서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발견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오스카 코쿠슈카 이런 사람들도 이 시대의 사람으로 속해 있는데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 무늬들 있잖아요. 이 금박으로 칠해진 무늬들. 클림트는 금세공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금과 침해서 이런 금박의 그림들이 많이 그렸는데 이런 동그라미 네모 문양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네모와 원, 동그라미를 체세포라고 해석해요. 체세포. 네모난 거는 남성의 체세포, 동그란 거는 여성의 체세포라고 해석을 해요. 그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클림트, 그리고 클림트는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 많고 솔직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런 체세포를 그려놓는 어떤 모티브로서 이러한 금박을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하곤 합니다. 왜 또 그런 해석을 하냐면 그때 당시 살롱 문화가 있었는데 그 베르타 주커칸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에밀 주커칸들인데 베르타 주커칸들의 살롱이 가장 유명했던 살롱이거든요. 프로이트도 드나들고 클림트도 드나들었던 살롱인데 이 베르타 주커칸들이 남편한테 클림트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남편이 누구였냐면 빈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의사였어요. 의사이자 생물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밀 주커한테 남편이 되는 사람이 클린트한테 현미경을 보는 법, 그리고 현미경으로 어떤 미생물을 보는 여러 가지 실험들, 그런 걸 같이 참여시켰다고요. 그래서 클린트가 그때 봤던 체세포의 이미지들이 여기에 그림의 도상의 아이콘으로서 발현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클린트 작품에는 인간의 배아와 세포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꽃밭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에게는 네모난 체세포, 여자에게는 동그란 체세포가 결합되는 그런 형태들을 클린트의 그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예술과 과학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죠. 분명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살펴봤었는데 그동안 이 예술과 과학은 굉장히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사례처럼 눈부시게 발전했었는데 이 한미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파편화되고 서로 전문화되는 영역 속에서 이게 갈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많은 창조들을 가로막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R&D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술도 하고 과학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창조적인 통섭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빈의 살롱 문화처럼 많은 과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신분석학도 발견하고 클림트의 도상도 발견했던 것처럼 그런 창조적인 융합을 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또는 그러한 플랫폼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모임이 오늘 뭐 과학 모임과 미술 모임이 한 자리에 만났는데 하나의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임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들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결론이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뭐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그대로 따와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분야에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술과 과학의 융합적인 지점을 찾아놓는 거의 모든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 있어서 많이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면 한정되어 있지만 무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지만 이 끝없는 무지의 바다 속에서 여기서 하나라도 건져 가신다면 이 무지의 바다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면 좋겠지만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었겠죠? 오늘 모미를 처음 접하셨으니까 우리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절대 저는 뭐 회원들을 뺏어가지고 뭐 이간질시키고 뭐 이렇게 뭐 독점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우리 모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시다면 모미TV에서 만나요. 네. 모미TV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모미TV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내용도 올라올 예정이니까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도 여기 와서 구독, 좋아요, 뿜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